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30대 스타 정치인에서 50대 중진 의원으로 돌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는 시간이 18년이나 걸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에 떠나실 때는 18년 만에 오실 거라고는 아마 상상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제가 국회의원 최연소를 2번 했는데요. 네. 일찍 시작한 덕분에 18년 만에 와도 아직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제일 오래 걸렸다가 온 기록 아닌가 싶어요. 네. 아마 그 소감에 대해서는 많이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한 2년 좀 지났잖아요. 21대 국회로 돌아오신 지. 지금 생각하니까 어떠세요? 지난 18년. 글쎄 저는 너무 오래돼서 사실은 이제 건물도 새로 생긴 것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예.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완전히 초선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더 문제는 초선이 아니고 3선이라고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처음에 차라리 오리엔테이션을 갈 걸 가기도 좀 창피하고 그래서 안 갔는데 네. 후회를 많이 했어요. 네. 18년이면 사실 많은 게 바뀌었을 시기인데 가장 당황하셨던 게 혹시 뭔가요? 제가 초선 때는 그때는 젊은 의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열심히 하면 좀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초선하고 재선 때 서울시장 나갈 때까지 6년 동안 흔히 이야기하는 의원 평가에서 내내 1등 국회의원을 했어요. 뭐 상임위 평가, 공무원 평가, 언론 평가, 심지어 의원들 전체끼리 하는 상호 평가에서도 뭐 제가 1등하고 이해찬 2등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근데 돌아오니까 뭐 아침 7시, 8시부터 세미나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근데 제가 또 또 오랜만에 다시 공부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네. 세미나도 요새는 좀 가는데 한동안 좀 안 갔어요. 그래서 아예 기대를 안 하고 한 2, 3년은 적응 기간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어저께 상 2개 받았어요. 우와. 국회에서 이제 의정대상이라고 주는 게 있어요. 네네. 의원 개인상 있죠. 입법하는 거. 그다음에 연구단체, 의원들이 이제 연구단체 만들어서 잘하는 거.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잘하는 거. 뭐 이런 등등 상이 한 서너 개 있는데 의원 연구단체를 약자의 눈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작년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상금도 짭짤하게 받고. 근데 이번에 그걸 연속 받은 데다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또 우수위원회로 상을 받았어요. 내가 다시 살아있네. 이럴 때 요즘 하는 말이 살아있네. 여기 오기 직전에 원래 이제 저희 시작할 때 코로나 상황에서 대부분 경제 관련한 거를 많이들 만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보건복지위원이 되기 전인데 그냥 정치 쉬는 동안 정치를 다시 하면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런 이름으로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의외로 괜찮았던 건가 봐요. 이거는 우리 김민석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자랑단지 풀어놓으실 만큼 아니 뭐 제가 본인이 잘해서 그런 거는 엄청 좋았던 거구나. 꼭 제가 잘해서 엄청 그런 의미가 건 있구나.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잘한 것도 참 좀 잘하셨어요. 있겠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네네.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국회를 떠나 계신 동안 어마어마한 스펙을 쌓으셨더라고요. 그 18년 동안. 네. 어마어마한 아니고. 하버드, 그리고 칭화대, 미국 변호사까지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아니 하버드 그것은 제가 국회의원 처음 떨어지고 국회의원 초선되기 전에 이제 떨어졌을 때 가서 집에 전세금을 빼고 가서 공부하고 또 와서 다시 시작하고 뭐 이런 좀
그런 이제 아픔이 있었지만 이번에 쉴 때는 2002년에 제가 서울시장 나가서 MB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하고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이제 18년을 쉰 건데 네. 그 기간에 이제 중국에 있다가 미국의 로스쿨하고 변호사 시험 보고 뭐 칭화대하고 뭐 이런 등등이 있었죠. 아니 가슴 아파서 막 이렇게 침체해 있는 시간보다는 그걸 다 공부로 그냥 승화를 시키셨네요. 계속 공부하는 시간. 침체에서 한 거예요. 아니 또 공부만 열심히 하셨던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드셨더라고요. 아, 그 심지어 부분에 또 놀랐어요. 영화제 아, 입상도 하셨어요. 진짜요? 많은 일을 제가 하셨네요. 이른바 입봉 했어요. 입봉. 어떻게 감독님이세요? 되냐면은 저 잘 제가 제일 부탁드립니다. 좋아해 김 감독이라는 감독님. 이거 들고 카메라 찍은 사진이 제일 제가 뿌듯해하는 건데 사실 요새 뭐 이거 들고 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셀카도 안 찍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다가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갑자기 다큐멘터리가 찍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무조건 찾아가지고 서울시에서 하는 보통 사람들을 위한 다큐 프로그램을 찾아갔어요. 제가 뭐 학생 때는 대학 딱 입학하고 첫 수업한 뒤로 맨날 데모하느라고 수업을 거의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랬는데 네. 그 다큐 수업 3개월은 아주 재밌게 들었고 사실 원래는 그냥 그것만 하지 졸업작을 만들 생각은 처음부터 안 하고 들어갔는데 그걸 하라 그래가지고 그해 어느 크리스마스 날 안양에 있는 카네이션 하우스라는 할머니들의 공동주거 제가 그때 또 고령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1박 2일 크리스마스인데 독거노인을 주제로 해서 제목은 독거가족이라는 걸 찍었는데 저희 어머님을 독거노인 만들어 놓고 나 혼자 가가지고 이러다가 찍었어요. 근데 그게 별로 광고 안 했는데 유튜브에 가면 몇만 명 봤어요. 그래도. 근데 그게 서울 노인영화제인가 그게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상을 받은 거예요. 독거가족이. 네, 그래서 그거 제가 감독 레드카펫 입봉을 제대로 하셨네. 밟아봤잖아요. 제대로 하셨네요. 레드카펫을 밟아봤어요. 우와. 김 감독님. 아, 고맙습니다. 몇 편을 일종의 기획하고 나레이션하고 연출은 해봤어요. 만든 게 한 2개 있어요. 그 중에서 직접 나레이션까지 하신. 네, 그 돈이 게 안 들잖아요. 제가 나레이션 하면. 새로운 김대중을 찾아? 라는 네, 제목으로. 그건 최근에 거고. 예. 얼마 전에 국회 앞에요. 민주당사하고 국민의당사를 잇는 이면도로 있어요. 네, 그 옆에 네. 큰 길에서 바로 들어가서 거기를 김대중 평화로라고 해서 명예거리 지정을 구청에서 해서 예. 받았어요. 그래서 예. 도로 표지판도 만들고 뭐 이걸 세웠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때 또 제가 돈을 아끼려고 그 영상을 만들어서 한 7분짜리 만들었는데 아주 뿌듯하게 만들었어요. 코로나가 끝나간다. 대선도 끝났다. 지금 우리는 왜 다시 김대중에 주목하는가? 김대중의 꿈.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그 꿈을 꾼다. 세상 요긴한 요즘 또 특히 영상 시대. 네, 너무 네, 좋은 지금 경험을 쌓으신 건데 인생책을 그러면은 저희가 좀 공개를 하자면 네. 이어령 선생님의 그 많은 책들 89의 나이로 별세하실 때까지 거의 한 89권의 책을 나이만큼 쓰셨다 대단하신 하신 분이에요. 책 중에서 거시기 머시기라는 책. 예. 네. 허위평론가 어떤 책인지 잠깐 좀 네, 얘기해 주시죠. 이 책은 올해 4월에 출간이 됐고요. 네. 이어령 선생님 하면 뭐 문학기획자로도 유명하시고 저는 문학평론가로 사실은 제일 예. 먼저 떠오르는데 네. 그만큼 이어령 선생님 하면 사실은 언어라고 하는 주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이 언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 강연과 대담 8편을 모아서 이렇게 묶어낸 책이에요. 이 제목이 참 특이하잖아요. 거시기 머시기. 혹시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 시기 있잖아요. 저 뭐시기야 그거. 맞아, 그거. 그죠? 그 전라도 분들은 거의 거시기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네요. 그것도 이어령 선생님이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애매어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 정확하게 지칭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깨트리는 언어로서 이 거시기 머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창조력이라고 하는 건 틀에 갇힌 사고가 아니라 그 경계를 횡단하는 데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그 이어령 선생님의 수많은 책들 가운데 이 거시기 머시기라는 제목의 책을 인생책으로 고르셨다니 좀 의아했거든요. 엄청 정확한 걸 좋아하실 분인 것 같아가지고 이 아니, 저는 안 그래요. 이 책이 인생책이 제가 거시기 머시기 해요죠. 거시기 머시기 예. 그 거시기 머시기라는 게 네. 아까 좀 전에 애매어 이런 표현 쓰셨는데 애매어, 경계어 뭐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선택한 것도 있고 가장 최근에 이어령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인터뷰 또는 뭐 마지막 어떤 영성을 담은 거 예. 뭐 이런 형태로 책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어령 선생의 생각의 가장 핵심을 담은 여러 가지 글과 인터뷰를 모은 건데 한편으로는 그의 지성을 소개하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지혜를 소개하고 네, 싶었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자부심을 저는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지금부터다 저는 이어령이라는 수원지를 파내는 것은 지금부터다고 생각합니다. 이어령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었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더 노력하면서 세계의 이제는 지성사로 뛰어나가야 할 때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어요. 살아 계실 때도 큰 인물이셨지만은 이분이 이제 지난 2월에 별세하시고 난 후에 울림이 더 크게 남아서 위인의 자리는 난 자리가 더 큰 게 아닌가라는 많은 아쉬움을 주고 계신데요. 오늘 이 거시기 머시기라는 책을 통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령이라는 책을 한번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바꾸는 힘 첫 번째 차트 뜯어봅니다. SNS 시대의 글쓰기와 말하기. 140자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예전에 긴 문장을 쓸 때는 문장력이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지만 이 SNS 시대에는 그런 게 큰 차이가 안 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140자로 짧게 말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개성도 찾기 어렵고 다 비슷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의 글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창조력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여기에서는 또 한 시각장애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나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라는 이 팻말을 들고 있었는데 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것보다는 너무 멋진 날이에요. 그런데 난 이 날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바꾸니까 예. 사람들의 도움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말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쵸.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SNS 시대에 어떻게 통찰력 있게 우리의 생각과 깊이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지 뭐 그에 대한 또 과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왜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치인한테는 이 부분이 예사로 읽히지가 않고 굉장히 더 많이 와닿았을 것 같아요. 종종 정치인 가운데는 자기 스피치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으로 나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140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제 글이 짧아지기 때문에 창조력이 없어진다는 말씀과 지적이 맞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짧은 글에 묻어나는 창조력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맞습니다. 면이 있죠. 예, 예. 뭐 일본의 하이쿠 같은 한 줄 시도 그렇죠. 있고 예. 한 문장의 캐치프레이즈에서 어떻게 달리하느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저희도 스피치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백범 김구 선생이 주례를 할 때 네.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랬다고 하시는 게 있어요. 신랑 신부한테요? 백범 김구 선생 백- 신랑 신부한테 예, 예. 너희들 보니까 네 아버지 생각난다. 끝. 아주 유명한 주례사예요. 그리고 주례가 끝났다고요? 이야. 어머! 최고다. 네, 그 사실은 저희가 해보면 정치인의 스피치는 짧고 강렬한 게 최고죠. 아니, 그래서 선거 치르고 이럴 때 좀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또 자랑할 만한 혹시 표어 같은 거 있으신가요? 조금 히트친 슬로건을 몇 개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옛날에 95년도에 첫 민선시장 조순 서울시장 선거 때 서울 포청천 조순 거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 지금도 아, 생각나는데. 이제 그게 포청천이라는 그야말로 드라마를 농담처럼은 연결했지만 그걸 정식 슬로건으로 연결한 파격이 있었고요.
선생님께서 언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맞아요. 얘기 하셨죠. 그러니까 언어를 소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언어의 속도에 그저 뒤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네네. 또 그 언어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의원님은 명실공히 또 언어를 창조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이어령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언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꼭 말의 조어 기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어의 기술뿐만 아니라 말이 결국 반영하는 현실 자체에 대한 창조력까지 말씀하신 것이어서 네. 진짜 이어령 선생님의 경지는 뭐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의 그 정치 언어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정치라는 게 이제 옛날에는 총싸움, 칼싸움에서 이제 말싸움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의 발전이라는 것은 칼싸움에서 총싸움에서 돈싸움에서 말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싸움에 정책을 담긴 말을 얼마나 네. 압축적으로 전달하느냐, 그건 메시지 싸움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최고는 품격 있는 유머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령 그 레이건 대통령 같은 분이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 이렇게 불리거든요. 네네. 위대한 소통자. 예. 배우 출신으로 조금 뭐 그저 그렇지 않아?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가 전후 3대 대통령 중에 하나로까지 평가를 받아요. 그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암살 시도가 있어서 총을 맞고 쓰러졌어요. 네. 다들 놀랬죠. 뭐 미국 국민이 뭐 공화민주 떠나서 보수죠. 네네. 양반이 눈을 딱 뜨고 옆에 낸시 여사가 딱 이렇게 있으니까 눈을 뜬 레이건이 씩 웃으면서 여보 내가 총알을 피하는 걸 깜빡했어. 끝내줬거든요. 야, 그 그 상황에서 와중에, 그렇게 나오는 것은 그 상황에서. 정신을 그냥 잃었다가 네네. 뜬 상황에서.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들한테 아니 공화당인지 민주당인지 모르겠네 이랬어요. 웃으면서. 그때 의사들이 오늘은 저희 모두가 공화당입니다. 써. 딱 이랬어요. 오, 그 의사도 진짜 대답 너무 그 잘했네요. 두 개가 어. 미국 국민으로 하여금 위기의 상황에 레이건에 대한 리더십을 인정하게 하고 단결시키고 그 이후에 그 리더십을 굉장히 높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오래 축적된 인격에서만 나오는 산물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후에 자기의 사형을 받았던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 재판관 입을 보고 있었는데 무기하면 무 이렇게 되고 사형하면 사 하고 입이 찢어져서 내가 동그랗게 될 걸 딱 바라고 있었는데 사 하고 찢어져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붙였던 얘기는 근데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이호 여사죠. 이호 여사는 와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세요. 이래서 참 서운하더라. 뭐 이렇게까지 하면 확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사실 그렇게 농담으로 녹여내기 어려운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거 이제 절제된 내공이 나오는 거죠. 정치는 살벌한 세계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생 정치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철저하게 자기의 내용을 담아내고 네, 하지만 네. 그것을 품격 있는 유머로 담아내는 정도까지 가면 결국 언어가 현실을 담잖아요. 그렇죠. 정치 그렇죠. 언어가 그 사람의 정치 수준과 그 시대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을 담아낸다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네. 학생운동 시절에도 옥고를 치르셔도 꽤 길게 감옥에 학생운동 갔다 때? 오셨고 네, 그때 보통 우리 동년배들이 뭐 6개월, 1년 뭐 이 정도였는데 제가 네. 거의 3년 살았죠. 거의 군대 갔다 온 셈 군대보다 세게 지냈죠. 네. 그러셨죠. 그때만 요새 감옥이 좋아졌어요, 교도소가. 근데 맨 땅에 얇은 송판이 깔려 있고 그 위에 얇은 이불, 아니 그 얇은 담요, 아주 옛날 후진 담요. 그거 하나 깔고 자서 이야. 겨울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그걸 싹 덮으면 찬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그런 데서 추워, 생각만 몇 해도. 년을 지내서 그래서 제가 실제로 꽤 오랫동안 이렇게 제대로 앉아있지를 못했었어요. 허리하고 목이 안 좋아서. 아니 근데 의원님 좀 고생한 티 좀 내고 다니세요. 고생할 티 너무 많이 나잖아요. 티가 왜 안 그러세요? 나시니까. 아유. 아니 좀 힘들게 좀 하고 다니셔야 저 사람이 고생을 했구나 하는데 얼굴에선 항상 그런 티가 안 나시니까 뭐 남들이 압니까 그렇게. 뭐 철이 없어서. 근데 어머니 일화도 굉장히 유명하던데요. 네.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뭐 전혀 정치와 상관없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과학생회장을 했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다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그때부터 꼬인 것이 서울 대총학생회장도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계속 말렸는데 서울대 아크로폴리스라는 도서관 앞에 네. 광장에서 네. 연설을 하는 제 모습을 보고 이게 그냥 내 아들을 이제 내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요. 내 아들이 아니고 네, 나라의 그래서 아들이구나. 제가 감옥 간 이후에 첫 구속학생 학부모 협의회 의장, 그다음에 소위 민가협이라고 얘기하는 민가협 의장 이런 걸 어머니가요? 하셔서 그 돌아가신 전태일 어머님 이소선 여사하고 같이 공동의장 하시고 그래서 전국에 이렇게 교도소 다니면서 저희 친구들, 동년배들, 학생들 뭐 거들고 돕고 뭐 그래서 박종철 열사의 사실은 부모님을 처음 그 일을 할 때 부산으로 찾아가서 만나신 것이 저희 어머님이셨고요. 그 전경들한테 평화 집회, 평화 시위를 보장하라 이렇게 하면서 장미꽃을 나눠주고 이런 것들도 하셨고. 그래서 그러셨어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셨기 때문에 32년생이셔서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다 그 시기가 이제 지났죠. 대단하시네요. 사실 의원님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알려진 바가 있는데 정치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는 제가 정치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학생 운동 제가 나중에 보니까 예. 85년대 서울대 학생회장을 했는데 그 시절에 같이 학생회장을 했던 동년배들 중에 네. 거의 대부분 현실 정치의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전혀 아니었어요. 정말 전혀 아니었어요. 현실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고 그때만 해도 제가 DJ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그리고 87년 6월 항쟁 이후 만들어진 공간을 YSDJ 양김이 분열돼서 네. 대선에 진 것을 보고 어마어마하게 두 분은 제가 비판하고 싫어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예.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이게 현실 정치가 중요하구나. 어떤 국민들이 막 민주화 운동을 하고 그리고 운동이 세상을 바꿔도 결정적인 시점에 그것에 물꼬를 팍팍 바꾸는 건 현실 정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그때도 제가 할 생각은 안 했어요. 87년 민주화 이후에 과거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이 이제는 현실 정치라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걸 선배들을 도왔어요. 뭐 이부영, 장기표, 김근태 이런 분들이죠. 진입을 도왔고. 근데 막상 그런 흐름이 되니까 젊은 사람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나름 제가 20대 학생회장 출신 중에 조금 대표성이 있는 때여서 그랬죠. 예. 출마를 이제 하나 한다면 제가 해야 된다 해서 처음에는 그냥 하다 끌려 들어간 면이 있죠. 그러셨군요. 그 정치를 시작하실 때 롤모델이 누구였는지도 궁금해요. 그런 게 사실 없었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처음 국회의원 나올 때만 해도 국회의원이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처음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뭔가를 통해서 늘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정치나 제도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해보니까 정치가 천직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어느 시점에 하게 됐는데 하면서 오늘 현재까지 그래도 롤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지내놓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 사회에서나 또는 세계적으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위대한 정치인이죠. 자, 세상을 바꾸는 힘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책의 미래입니다. 2013년에 우리 이어령 선생님이 강연한 거에 보면은 이어령 선생님이 예측한 것들이 좀 많이 실현됐다. 전 특히 2006년도에 디질로브라는 책 나왔는데 네. 그때 그 해안도 정말 대단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이 있지 않아요? 예전에 그렇죠. 하셨던 말씀이 지금 많이 실현된 느낌. 네. 미래학자 같은 느낌이 있으시더라고요. 확실히 시대에 대한 해안이 있으셨던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전자책 열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전자책을 많이 보지만 당시에 이제 종이책은 사라질 거야 예. 라고 예견하는 분들도 꽤 많았고요. 그런데 이어령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의 전자책은 진정한 의미의 전자책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뭐 그 자체로 음성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전자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다른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전자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지금은 전자책을 이용한 뭐 챗봇도 있고 또 음성 서비스도 자동으로 네네. 계속 제공이 되고 하면서 이어령 선생님이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제는 조금씩 실현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뭔가 설레발을 치면서 아 이제 됐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어령 선생님도 비판적으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진정하게 좀 변화가 돼야 되는지 짚어내고 있으시더라고요. 이하영 선생님은 책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예전엔 책으로 됐다면 지금은 컴퓨터 자체가 지식의 전달 수단이기 네. 때문에 그 전체를 책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시면서 이하영 선생님 첫 책을 29에 내셨잖아요. 흙 속의 바람 속에였던가 우리 그때 지난번에 네. 그 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하영 선생님은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가 29에 창업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같이 좀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마이크 조커버그 뒤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28에 처음 국회의원 나온 것도 그럼 잘하셔야 돼요. 아니, 아까 무슨 예. 설레발 이런 전문 용어 막 써도 되는 거네요, 이거 보니까. 설레발 국어사 선생님 있는 말이니까. 설레발. 아니 근데 이제 이어령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어떤 책의 미래 또 많은 책을 쓰신 저자로서 우리 김민석 의원이 생각하는 그런 이어령 선생님이 책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에 대한 그 저는 부분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해요. 뭐 예. 저쪽을 공감하고요. 예. 이어령 선생이 이제 디지로그,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예. 말씀하시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디지털로 갈 것이다. 가령 뭐 신문이 뭐 다 종이 신문이 없어지고 뭐 이런 걸 될 것이다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같이 갈 것이다. 그다음에 디지털이 가더라도 아날로그 감성이 입혀져야 될 것이다. 네. 굉장히 탁월한 통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전자책도 즐겨서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고 네. 새로운 게 나오면 저도 막 사서 뭐 이것도 실험해보고 저것도 실험해보고 하는데 그 한계도 좀 느껴지고 예. 그러면서 역시 또 종이책에 갖고 있는 장점도 알게 되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근데 큰 틀에서는 네. 저는 상당 부분이 이제 이런 전자책화 그리고 그냥 전자책화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종의 쌍방향 피드백이 가능해지는 전자책화 그리고 그것이 어찌 보면 각자가 개인이 책이 되는 뭐 또는 각자가 개인 유튜버가 되는 예. 이렇게 일종의 거시기 모시기가 책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러나 이제 종이책이라는 것은 또 갖고 있는 그런 대단한 강점이 여전히 남겠죠. 근데 의원님이 책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몇 권 내셨죠? 최근에 쓴 게 이제 코로나 방역과 이제 글로벌 어떤 바이오 허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 경험을 정리해서 나름 전문성을 갖고 좀 쓴 건데요. 얼마 전에 그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예. 그 양반이 어떻게 그 책을 읽고 좋다고 해서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고 이번에 북에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을 네, 때 네. 이름 가리고 도와주자 뭐 이런 얘기를 같이 우리가 한 적도 있어요. 뭐 그런 등등. 하여간 책을 이렇게 썼는데 설명해야 않는 거니까 사실 참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목표는 이 다큐 감독과 함께 책을 많이 써가지고 자동으로 팔리는 책을 좀 써야 되겠다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 권진영 씨가 네. 의원님을 한번 봐보는 시간을 좀 가볼까요? 그럴까요? 예. 의원님이 제가 뒷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고등학생 때 합창단을 우리 뒷조사 싫어해요. 앞조사를 그러면 앞조사를 좀 해봤는데 앞조사로? 노래는 잘하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대로 하는 거는 사실은 잘 못하고 근데 이렇게 묻어서 하는 건 좀 좋아해요. 묻어서 하는 거. 네, 그래서 우리 노래를 좋아하시는 의원님께서 이번에 제가 노래 테스트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과연 없었던 것 같은데. 의원님의 감성은 아재 감성인지 안 가르쳐 아니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아, 의원님. 그래요? 뒤지셔도 안 아, 나오고. 노래, 요새 돌아가는 노래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여쭤보시는 젊은 거구나. 감성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황하시는데, 제가, 의원님? 테스트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려볼게요. 네. 네. 이거 계속 깨지겠네. 해보세요. 여보세요 다음에 생각나는 가사 맞춰주시면 됩니다. 가수까지 그걸 말해주시면. 하라고요? 저보고 그냥 아니, 제가- 주관식이에요? 네, 주관식입니다. 아니,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의원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객관식입니다. 네, 첫 번째 누구 없소. 두 번째 나야. 세 번째 밥은 먹었니. 누구 없었는데 거기가 들어가야죠. 거기 누구 없었는데. 원래 거기 누구 없어. 네. 한번 불러보세요. 거기 시작.
아이, 뭐 그런 거 시키면 기드그 없어. 제 장르가 아니에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한영애 선생님 노래잖아요. 맞히셨네요. 그렇죠. 누구 없어. 요거 40대 이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연령대별로 이렇게 아이고. 다르거든요. 네. 홍은아 쌤은 누구? 아니, 저는 당연히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아, 이거죠. 임창정의 소주 한 잔. 그게 이제 그거구나. 30대. 그거 같은 여보세요인데 네, 그쵸. 어느 가사를 맞춰야 따라서 그러니까요. 세대를 한다. 그쵸. 우리 OMC님은 야, 누구를 저 선택할 재밌네. 거예요? 저도 여보세요 나야. 약간 지금 묻어가시는 거 같은데. 밥은 먹었니? 노래 잘하시고 아니, 한번 저- 알려주세요. 여보세요. 네? 아 진짜 저한테 이러시면 저만 올려놓고 이러시면 안 되죠. 40대 이상이 원래 맞으시니까요, 의원님. 네, 뭐 괜찮아요. 정상이네 그럼. 네.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음 생각나는 가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 그거 뭐 있었는데 그 가물가물한데요. 그 객관식으로 객관식. 드릴게요. 네네. 1번 사랑스러워, 2번 핫이슈, 3번 오로나미 씨. 아 이것도 나이 그대로 나올 것 같아. 아니 이거 하나 많아요. 괜찮습니다. 이거 진짜 1번 대답하기가 참 민망하다. 근데 이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죠. 노래죠. 김종국 씨 노래잖아요. 네, 김종국 사랑스러워. 30대. 발끝까지. 네. 사랑. 30대. 아 30대까지 내려가네 그래도. 네, 그 젊잖아요. 사랑스러워. 네, 사랑스러워. 아.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핫이슈. 호민이 핫이슈. 그것도 20대. 사실은 제가 알긴 알아요. 알죠. 그럼요. 근데 우리가 훨씬 익숙한 게 사랑스러우니까. 네. 만약에 저걸 다 뺐으면 몇 대까지 가? 20대. 아이,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미 씨. 요건 10대라고 합니다. 네. 특정 광고라서. 네.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붉은 노을 하면 떠오르는 가수는? 아이씨, 이거 하나, 진짜 하면 안 둘, 되지. 셋. 아니, 그러면 제가 두 개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문세 대 빅뱅. 하나, 둘, 근데 이거 셋. 이제 둘 다, 저는 다. 아세요? 둘 다 알아요? 둘 다. 근데 제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가수고, 제일 애창하는, 뭐 한국 사람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네, 또래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이문세 아, 씨고, 또 네. 그 곡들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히트곡이 많지? 늘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또 빅뱅의 그것도.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노래를 이렇게 뒤를 좀 흥얼거려 주셔야 인정을 할 수 맞아요, 있지. 맞아요. 이문세만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의원님이 영화 감독을 하셨는데 네. 그 주로 관심사도 이제 노인 복지 관련된 아니, 그건 아니고. 관심사여가지고. 아니, 그러지 마세요. 예, 지금 그건 아니고 제가. 약간 좀 예. 연령대가 좀 높게 문화, 나오고. 예술 이런 거 좋아해요. 조금 높게 나왔어요. 네.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뭐 괜찮아요. 혈압이 높은 것도 아니고 연령대가 살짝 높게 그럼요. 나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진짜. 자, 박수!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세 번째, 그레이존과 상상력. 저 사실 이 글 중에 이 부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효령 선생님이 이제 이화여대 고별 강연 때 나에게 마법의 지팡이가 있다면 지식을 창조하는 상상력의 지팡이, 지혜의 지팡이를 놓고 가려 한다. 그 말씀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때 또 예를 드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수 시절에 네. 이 대학 입학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그런데 출제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깜짝 놀라셨던 게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시를 사지선다형 혹은 OX 문제로 내는 것을 보고 예. 경악을 하셨다는 네, 거예요. 네. 아니 이거는 다 O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다 X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어떻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하게 만드냐.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또 기가 막히게 그 정답을 맞아. 찾아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육의 큰 문제구나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지식을 다 구분 짓는 것 그리고 이런 경계 자체를 틀을 세우는 것을 이효령 선생님은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존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레이존은 번역하면 회색지대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늘 회색인, 회색 지대라고 하면 다 양쪽에서 비판받잖아요. 네. 굉장히 힘든데. 살아남기 힘들죠. 맞아요. 그런데 그 그레이존이 어떻게 보면 양쪽의 극단적인 것을 다 융합하고 취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창조력, 상상력을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그레이존에 대한 이야기. 조금 달리 제 식으로 해석해서 말씀드린다면 이효령 선생님께서 놓고 가고 싶다고 했던 뭐 지혜의 지혜 지팡이, 지팡이. 뭐 예. 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저는 한 2년 전에 전 세계 싱크탱크의 대표들한테 일종의
기조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한국은 실리콘밸리가 아닌 지혜의 밸리, 지식밸리, 위즈덤 밸리, 놀리지 밸리 이런 거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예. 그런 장을 서울, 여의도에 제공하고 싶다. 글로 다 와라. 한 30명 정도 모으자. 그걸 뽑는 사람들은 그레타 툰베리일 수도 있고, 자카르타일 수도 있고, 그때 제가 이어령 선생 같은 분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아서 한 1년 동안 그냥 놀게 하자. 조건은 딱 하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토론하게 하자. 그 토론은 지적재산권을 한국에 갖고, 그것도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픈한다, 오픈소스. 그렇게 하면 1968년도에 로만 클럽을 만들었던 것처럼 한국이 일종의 그런 새로운 지혜, 융합의 장을 제공하는 새로운 생명 문명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것이 그레이존 아닌가. 네. 융합시키는 것, 그러면서 그것이 새로운 생명과 창조의 토대가 되는 것. 아마 이어령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레이존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의 그레이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름을 가려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이게 내 입장도 가리고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사람의 입장도 가리고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공평성 아니겠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공정과 정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하면 흔히 이야기하는 이념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진영과 꼭 일치하지 않는 판단들이 종종 나오겠죠. 네.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어령이라는 책을 한번 또 김민석의 관점에서 좀 풀어본 시간이었는데 우리 권진영 씨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땠어요? 너무 리차드 기어처럼 약간 되게 멋있으신데. 그렇네. 맞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지식적인 것도 예. 이렇게 딱 얘기를 해보면 되게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계속 융합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까 저 노래 그걸로 모르는 거 이제 죽인 다음에 마지막엔 좀 그렇게 띄우는 거 전법인가 보죠, 아니에요, 여기? 의원님. 아까 그거는 개그니까 다큐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의원님이 너무 완벽하면 하기가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네. 허위평론가 이 책 한 줄평.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 하이데거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언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소통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성 그 자체를 드러나는 그런 중요한 그 인간의 발명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오늘 시청자분들께 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이어령 선생님이라는 참 보고 싶은 그 너무나 풍성한 자산을 이제 안 계시니까 아쉽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은 것을 여전히 새로 볼 수 있는 비밀과 퍼즐과 장치들을 많이 남기고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같이 풀어가는 것은 그냥 지성으로서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인간의 그리고 더 거창하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거기에 담겨있는 민족적 자부심, 민족의 이런 것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의 지성과 영성을 풍성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K시대로 접어든 대한민국의 어떤 문학적, 문화적 풍모를 더 풍성하게 하는데 우리가 더 기여하는 하나의 수원지가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좀 부족했지만은 더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령이라는 이 선생님의 책 거시기 머시기를 통해서 사실 김민석 의원을 저희가 또 살짝 들여보는 시간이었는데 사실 이어령이란 이 거대한 인물을 저희가 이야기하기에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김민석 의원을 이야기하기에도 김민석이라는 책을 이야기하기에도 좀 짧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김민석 의원님의 시작은 이제부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준비 기간 길었던 만큼 앞으로 더욱 빛나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모익지의 홍세경입니다.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도서 리뷰를 만나보는 코너 금주의 서평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문학 분야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만나볼 책은 중세 프랑스 기사의 이야기 롤랑의 노래입니다. 778년 에스파냐 원정에서 돌아오던 샤를 마뉴군의 후위 부대가 몰살당한 롱스보 전투와 11세기 후반 시작된 십자군 전쟁을 시대적, 사회적 배경으로 삼아 만들어진 소설입니다. 중세 문학의 특징, 봉건제도, 영주와 기사관계, 그들의 무기, 샤를 마뉴, 롤랑, 올리비에의 비화 등 세심한 주석과 친절한 설명으로 책 속에 덧붙였습니다. 중세 프랑스 기사 롤랑의 사랑, 눈물, 복수의 이야기, 책 롤랑의 노래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에르메스 수첩의 비밀입니다. 책은 프랑스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 브리지트 벤케문의 남편이 아끼던 수첩을 잃어버리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탐사 보도로 훈련된 브리지트 벤케문은 2년간 수첩에 적힌 이름들과 관련된 자료, 서적, 기사를 뒤지고 생존 인물들은 직접 찾아다니며 증언을 수집합니다. 불쑥 나타난 수첩의 주인은 피카소의 연인이자 피카소의 작품 우는 여인의 모델로 알려진 사진가 도라 마르. 피카소의 뮤즈로만 알려졌던 도라 마르의 생애를 미스터리 추리소설처럼 재구성한 책, 에르메스 수첩의 비밀입니다. 다음으로 세라 크레스너스타인의 책 트라우마 클리너를 소개합니다. STC 특수청소 서비스 전문 회사 트라우마 클리너 샌드라 펜커스트. 작가는 4년간 샌드라 펜커스트를 따라다니며 산자와 죽은 자의 집에 질서를 찾아주는 그의 이야기를 책에 담았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사는 동물 조련사, 40년 동안 쌓아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잠을 자는 70대 여성, 재앙이 휩쓸고 간 자리를 치우는 트라우마 클리너 샌드라 펜커스트의 특별한 공감 능력과 그의 삶의 이야기, 책 트라우마 클리너입니다. 다음은 독서의 길잡이가 되어줄 전문가의 책 리뷰를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서평책은 토마스 아키나리의 책 압축고전 60권입니다. 서평자 이원봉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이 책은 몇 가지 미덕을 갖는데 무엇보다 고전 선정이 다양해서 이름만으로 알던 책들에 대해 맛보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내용의 구성이 사전처럼 체계적이라서 마음 내키는 대로 펼쳐서 볼 수 있다는 점도 미덕이다 라고 서평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고 읽으려고 시도했지만 끝까지 읽은 사람은 드문 고전을 요약한 책 압축고전 60권입니다. 두 번째 서평책은 김지수의 책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서평자 한충수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주변 사람들과 진정으로 함께 살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 손잡이를 달려고 합니다. 라고 서평을 마무리합니다. 올해 남투병으로 죽음을 앞둔 이어령 선생님과 진행한 1년간의 인터뷰를 담은 책,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인생 스승 이어령의 삶과 죽음에 대한 지혜로운 이야기, 책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을 추천합니다.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유익한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뵐게요.